밀리터리 마니아가 자는 밀당백.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밀리터리 소식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밀당백의 밀리터리 지식을 알려주실 전문가 두 분, 군사 전문 기자 이세환 기자님,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심호섭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저도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우리가 존경하는 그 세계.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밀당백 주제, 바로 전투기입니다. 궁금한 세계이기도 하고 더 매력적인 세계이기도 합니다. 우선 전투기가 전쟁에서 중요한 전력으로 요즘 굉장히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투기는 무엇보다도 네. 하늘을 장악해야 돼요. 하늘을 통해서 요즘엔 수송도 할 수 있고 정찰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모두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의 어떤 군사적 수단도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제공권을 내줬다. 네. 그때부터 굉장히 괴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이후에 네. 제공권을 상실한 독일군은 강력한 지상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미 공군한테 당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패배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중을 지배한다, 영공을 지배한다, 이거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전은 더 중요해진 게 싸우면 피차간의 피해가 너무 많이 크거든요. 피해가 너무 큰 전쟁은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려면 상대방의 핵심 시설 두뇌를 타격해야 되잖아요. 그걸 타격을 하려면 상대방의 영공을 먼저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더더욱 중요한 거죠. 걸프 전쟁 때도 전투기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활약을 하면서 상대방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상대방의 지상군을 거의 마비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상군은 비교적 손쉽게 작전을 수행을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제공권 장악, 공중우세 장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어느 한편이 이거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상장에서 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치열한 전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러우 전쟁에서 하나의 큰 특징은 전투기가 메꾸지 못한 어떤 그런 영역을 드론이 메꾸기 시작했거든요. 드론이 들어오면서 전투기가 했던 어떤 역할을 조금씩 대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양상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기가 여전히 중요한 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으로서는 분명히 공중우세라는 걸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화력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전투기 상대가 될 수 없잖아요. 아직까지 드론이 공중 우세를 장악할 정도로 드론이 발전되지는 않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은 지상 장비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이게 성과가 컸죠. 사실 밀당백에서 저희가 늘 최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궁금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직접 전투기가 처음으로 이 공중전을 벌인 사례는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뭐 전투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에서 아래를 바라다보는 정찰용으로 많이 쓰였죠. 정찰력으로만. 예, 상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네. 그다음에 또 이제 1차 대전에서는 포병의 운영이 중요했기 때문에 포병을 운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찰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 정찰을 내가 방해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잖아요. 그럼요. 상대를 공격해야 돼. 그래서 나도 이제 비행기를 운용을 하면서 정찰기 대 정찰기 간의 싸움이 나는 거죠. 처음에는 정식 파일럿을 뽑을 때 네. 기병 지원자들한테 뽑았어요. 당시에도 기병이 되려면 말을 가져갔었어야 돼요. 아, 자기 말을요? 집에서 말을 가져갈 정도는 뭐야? 집이 좀 잘 산다는 거지. 좀 산다는 얘기죠. 예. 비행기도 비싸잖아요. 고가의 장비란 말이죠. 그래서 기병 장교 출신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기사도가 충만한 애들끼리 전부 정찰기가 서로 지나가요. 처음에는 서로 격리한다. 왜냐하면 1차 대전 벌어졌을 때마다 야 이거 2달 안에 전쟁 끝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서로 지나가면서 서로 격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탁 이러면서 막 이랬다고. 근데 전쟁에 가면 갈수록 격렬해져요. 서로 보면은 권총을 꺼내서 쏩니다. 총으로 쏴요? 처음에 이제 교전은 1914년 10월 달에 이루어졌는데요. 네.
독일군 정찰기랑 프랑스군 정찰기가 딱 서로 봤어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뭐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곤총 아니면 뭐 돌멩이 뭐 벽돌 이런 걸로 뭐 이렇게 했는데 총이나 뭐 제대로 달려있는 것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의 사람을 맞추는 거겠죠. 수류탄 같은 거 들고 올라가서 밑에 있는 보병한테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장 예, 아니면 더 효과적인 거는 상대방 도시까지 날아가서 떨어뜨리면 상대방 항복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겠죠. 이런 아이디어인데 결국 그렇게 못하게 상대방이 또 이제 전투기로 막아서니까 서로 간에 비행기끼리 이제 전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는 상대방의 비행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최초의 전투기 공중전이 6.25 전쟁 때 또 벌어졌다면.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끼리의 공중전이었죠. 제트제, 프로펠러가 아니라. 제트 전투기의 최초의 공중전이 6.25예요? 이거 원전은 원래 독일이었어요. 독일에서 이제 독일이 세계 최초의 실용화 전투기 메사시미트 262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버전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전쟁이 끝나면서 이 설계도가 양쪽한테 다 유출이 넘어갔죠. 아, 유출이 됐어요? 다 유출돼요.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네. 이제 미국이 참전하고 미국이 이제 세이버를 갖고 나왔고 세이버. 러시아는 이제 북한하고 중국한테 미그 15를 공급했습니다. 네. 전투가 끝나고서 서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뭐야 왜 저게 왜 있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미국의 세이버, F-86 세이버가 좀 개량을 거듭하죠. 네. 여러 가지 개량을 거듭하면서 전쟁 후반기에는 완전히 이제 주도권을 잡습니다. 아, 그렇구나. 냉전의 동서진영의 최대 라이벌 두 우두머리의 미국과 소련의 대표적인 제트 전투기였기 때문에 네. 그냥 라이벌로 숙명처럼 태어났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라이벌의 얘기가 계속 재미있게 화제가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늘의 지배자 이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투기에 대한 밀리터리 마니아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진짜가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찐입니다. 이분은요, 전투기를 빼놓고는 절대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분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멋지시다.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보다 하고 운명에 이끌려서 항공기와 전투기, 특히 전투기를 좋아하고 이를 많이 알리고 싶어하는 마니아 김동경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좋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것 이전에 제가 예전에 전투기를 좀 몰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또 마음이 또 편해지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인상도 엄청 좋으시네요. 아, 이 전투기의 파일럿 출신 이 미러 선글라스. 기억에 남는 제 작전은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그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죠. 그때 전 항상 하늘에 있었습니다. 저희 편대는 항상 하늘에서 긴장감 가지고 조우를 하고 있었고요. 야, 그 한 일주일 동안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힘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겠구나. 밀리터리 마니아라고 하기에는 뭐 정도 그냥 찐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짜 파일럿이셨으니까. 그냥 정말 군을 사랑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주변에 저희 친지분 중에 조종사가 또 계셨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부대에도 제가 어렸을 때 방문을 한번 했는데 선글라스 끼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휘하시던 모습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보다 하고 운명에 이끌려서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조종사가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비행 생활을 제일 처음 같이 한 훈련기입니다. P-41이라고 지금은 전량 퇴역해서 다른 비행기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옆에 교수님하고 비행했던 첫 비행은 정말 내가 이렇게 비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 기억. 그런 첫 경험들 절대 잊을 수 없죠. 옆에 보이는데 이 비행기 제 두 번째 비행기 보시면 납작한데 프로펠러가 없죠. 제트기입니다. 중등 훈련 비행 과정의 주 기종이고요. T-37이라고 이 비행 특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에어로바틱 기동부터 편대 비행, 계기 비행 다 해서 이걸로 조종사의 기량을 거의 다 숙달을 합니다. 옛날에 저걸로 아마 그거 공중국의 팀이 저거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었던 게 적어도 항법이라고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적어도 침투하는 훈련을 이 비행기부터 시작하는데 교관님이랑 이제 같이 타죠. 그 루트가 남해안을 돌아오는 루트예요. 남해안 적어도 항법을 하는데 옆에를 봤는데 스님이 빗자루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와, 그 정도까지?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거 뭐지? 우린 뭐지? 그게 뭐냐면 그 절이 바위 옆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눈이 마주쳤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밖에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가능한 얘기군요. 아.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가능한 거네요. 이 전투기가 F-5A라고 프리덤 파이터인데 프리덤 파이터. 식에 이어서 4대의 F-5A 편대는 시비 비행을 했는데 이로써 우리 공군은 종래 F-86 세이버 제트기로부터 근데 제가 탔던 비행기는 예전에 F-5EF라고 타이거2 이거 다음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T-38 훈련기를 모터로 했고 보시기에도 약간 좀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운영 유지비 싸고 간단하고 정비하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걸 도입해서 처음 사용을 했죠. 그래서 많이 활약을 했어요. 동서해안 대감첫 작전 때 많이 투입돼가지고 활약을 많이 했던 다목적 전투기예요. 공대공 공대지. 굉장히 아직까지 쓰잖아요, 저걸. 옛날에 보면 전투기 조종사면 로망. F5 타. 로망. 멋있다. 약간 그런 전투기의 원료였죠. 이 기체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기체입니다. 팬텀, F4, 도깨비 하면은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네네네. 활약했고 네, 본 것 같습니다.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한국 공군이 정말 어렵게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죠. 전투기계의 클래식 가도 같은 전투기죠. 이게 나타나면서 공중전의 양상이 바뀌어졌죠. 그 전까지는 유관거리에서 전투를 했다고 하면 이 전투기가 나타나면서 가시거리 밖, 어려운 얘기로 BVR 미션을 수행했던 전투기라서 전투기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전투기입니다. F4 팬텀. 저게 1960년대에는 저게 지금의 F-22 랩터예요. 근데 육군에서는 M16을 받고 공군에서는 저걸 받는 게 한국군 현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을 하다가 얼마 전에 퇴역을 했죠. 참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팬텀이 달고 있는 뒤 보면은 폭탄이 보이겠지만 폭장량을 따라갈 수 있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힘이 좋고 폭장량이 좋아서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팬텀 타신 분들은 등치도 커요. 비행기가 크거든요. 일화 중에 하나는 제 군산기지 있을 때 탑건 1 보셨나요? 거기서 매버릭이 그런 얘기를 해요. It's time to buzz. buzz라니까 놀래킬 타임이다. 그러니까 그때 장면 보시면 타워에 중령이, 관제 특히 중령이 커피를 마시면서 Pattern is closed. 너 들어올 패턴이 없어. 못 들어와. 근데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500나트로 타워를 옆에 쫙 지나가니까 이 중령이 갑자기 커피를 다 쏟으면서 갓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걸 제가 군산에서 한번 해봤죠. 낭만 있다. 군산 관제사들은 미국
관제사인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좀 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어요. 제가 이제 F-16으로 전출을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내가 마지막 비행이다. 그랬더니 내 관제를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좀 리퀘스트가 있다. 뭐냐? 리퀘스트 버즈 더 타워 했더니 바로 사건 장면 연출하더니 패턴 이즈 클로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비행하고 들어오면서 군산 타워 리퀘스트 버즈 더 타워 그랬더니 똑같이 딱 짰더니 패턴 이즈 클로즈 그러더니 but you are my friend 허가를 해줘서 적어도 한번 타워를 지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친구 되게 고마웠습니다. 여기. 패기가 있으신 분이네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면서도 아니, 지금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시고 상기되고 빨개졌어요. 좋아하시네요. 네, 여기 있는 이 장비들은 제가 썼던 것들 또는 훈련하면서 서로 교환했던 것들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는 전량 제가 전역하면서 받았고 문제없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 헬멧 가방인데 제가 있었던 부대들 그리고 뭐 경력들 영해 F-16 1000시간 이상 넘어갔을 때 받았던 1000시간 패권 마크가 여기 있네요. 같이 있네요. 네. 와, 이쁘다. 이건 제가 썼던 헬멧이고요. 뒤쪽에 이제 뒤에서 봐도 나다 레드벨은 제가 좋아했던 그 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빨간색 이 호커 3엽기 이게 1차 대전의 에이스 만프레드 리히트 호펜이라는 사람이 타던 비행기인데요. 제가 아까 헬멧에 있었는데 뒤에 있는 마크가 만프레드 리히트 호펜을 기리는 그 부대 마크. 제가 좋아하는 조종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F-16 첫 번째 F-16 대대를 떠났을 때 받은 F-16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떠날 때는 KF-16 그래서 맨 양 끝에 암람 이게 열추적 미사일이 아니라 레이더 미사일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리고 보시면 안쪽에 열추적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폭탄들 GBU 야, 진짜 똑같네요. 이런 모형을 보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대대원들만 가지고 있는 조종사마다 담당 전투기가 따로 있는 거죠? 네. 네. 담당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가치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요즘 핫하죠. KF-21이라고 해서 조금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는 전투기 KF-21 보람에 이전에 전투기에는 없었던 IRST라고 해서 인프라레드 서치 앤 트랙 시스템이 여기 모디파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무장들이 좀 달라요. 암람 대신에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이 여기 4발 반매립형 세미 스텔스이기 때문에 반매립형으로 들어갔죠. 여기 타겟팅 파드 있고요. 향후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야, 저렇게 평생을 담아서 저걸 직업으로 삼으셨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대단합니다. 뭐 또 더 있습니까? 뭐지? 금요일이 되면 프라이데이 패치도 좀 약간 패치 대대 마크를 좀 바꾸게 하고 이름표도 좀 바꿉니다. 이제 개인 콜 사인을 받아서 주말이니까 안전 비행하고 이제 잘 재밌게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그런 콜 사인들을 붙여주는데 콜 사인을 붙일 때는 약간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재밌는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사고를 쳤거나 그런 것들이 붙여지는데 자기 자신이 만들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콜사인 이거 어때? 그럼 오케이 하면 이제 콜사인이 부여되고 콜사인을 받습니다. 콜사인이 없는 사람들은 뉴 가이즈라고 해서 대대 처음 온 사람들. 아직은 대대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와서 콜사인을 받으면 이제 비로소 콜사인 받고 대대원이구나. 재밌네요. 콜사인을 본인이 이제 닉네임처럼 짓는 게 아니군요. 뭐 제 콜사인은 예전에 이름 때문에 도쿄 아, 이름이 동경이셨으니라고 하셨죠? 대부분 이제 선배님한테 반말 못 하잖아요. 근데 프라이데이는 이제 그러면 콜사인 불러야 되면 후배지만 헤이 도쿄 그래 근데 왜 반말하는 것 같지? 너 좀 기분 안 좋다? 뭐 그런 거 하라고 금요일 날은 콜사인을 서로 부르는데 계속 금요일만 되면 애들이 반말을 하네? 뭐 이제 그런 재미가 좀 있었죠, 전투대대. F-16, F-15는 M61 6열. 그죠. 그럼 배럴이 6개 있는 네. 게틀링인데
3열이라는 것은 코스염 하고 나오시는 분 맞죠? 맨 얼굴을 내가 참. 3열. 그리고 무게 항공기, 전투기를 좋아하고 이걸 정확한 잘못된 지식이 아니고 보편된 지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라는 걸 봤는데 특히 전투기 분야의 이런 채널들을 많이 봤는데 전혀 맞지 않는, 특히 F-16을 누가 설명을 하는데 전혀 없는 이상한 지식 전달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그걸 조금 잘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전투기나 항공 분야를 좀 부흥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 직접적인 정보를 또 전달하고 KF-21에 안 보이는 것, 이것은 네. 바로 볼텍스입니다. 그리고 스피파이어는 독일의 제공 전투기 BF-109기와의 교전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저는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사실 공군에서 사고들이 좀 나고 할 때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같이 근무를 했었던 후배가 생을 달리하게 된 뭐 사고로 순직한 후배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 배우자 우리 후배님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주말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뭐 나와서 일할 일이 있을 때 아들 데리고 와서 있는 걸 보고서 야,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희망이 좀 있다면 그런 걸 홍보를 좀 더 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저희 왜 순직한 파일럿분들 자녀 도와주는 그 재단이 있어요. 아, 공군의 그래요? 종목. 예. 하늘사랑재단이라고. 네, 아. 지금도 파일럿이죠. 지금도 봐요. 직장을 바꿔서 예전에 제가 전투기 조종사였다가 지금 이제 민항기 조종사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그 모습은 저희가 보기가 힘들겠네요. 정 원하시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탔어요? 우와, 탔어요? 탔나 봐. 시뮬레이터 타는 건가 보다. 아. 야, 진짜 그 비행기 조종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시면 밖에가 지금 인천공항인데 여행 가는 분위기 다 납니다. 인천공항이 아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737-8이라고 737 기종 중에서 최신 기종이에요.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어디 한번 여행 가볼까요? 동경으로 가고 싶은 가시죠, 데가 동경.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나리타 공항으로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보통 이제 우측석은 부기장이 탑승하고 좌측석은 캡틴, 기장님이 탑승하죠. 제가 기장은 아니지만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왼쪽에 탑승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플랩 같은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위치들을 다 확인합니다. 이거. 들어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전투기 안 두고. 저는 F-35 시뮬레이터 타본 적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전. Clear for take runway 34 right, ESTAJ 601, ready, parking brake, release. 이륙 가겠습니다. N1 40. Stabilize, 토가. rotate. 올라간다. 오! 기본적으로 전투기는 오토메이션이란 지금 보시지만 앞에 오토매틱 플라이트를 하기 위한 이런 패널이 있어요. 근데 전투기는 이런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매뉴얼 플라이트. 조종사의 감각에 의존해서 하는 게 전투기 조종사고요. 하지만 우리 민항기는 정해진 길을 가야 돼요. 정해진 곳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플라이트도 중요하지만 오토메이션을 이용한 그런 항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공군 시절 버릇이 나온다고요? 막 한 바퀴 돌리는 거 아니에요?
관제사분들이 항적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뭐 1시 방향에 뭐 5마일에 어디 여객기가 지나간다. 근데 저도 모르게 거울 보면서 1시 방향 10 o'clock 하이 인사이드 하면서 옛날에 조종사 요격할 때처럼 확인해서 빨리 찾고 그런 거 습관적으로 나오고 타겟 인사 아 타겟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웃기도 하고 그런 직업병 옛날에 직업병이 있었죠. 아, 그럴 수 있죠. 약간 자랑스러운 습관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재밌잖아요. 전투 조종사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에서 계속 비행하는 게 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직장을 바꿔서 민항기를 타고는 있지만 민항기에서도 못다한 비행 안전, 안전운항 그리고 우리 승객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항공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들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홍보도 좀 하면서 끝까지 조종사의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전투기 전문가에서 이제 제가 가진 경험과 이런 거를 알리고 싶은 항공 마니아입니다. 자, 밀당백 이번 순서는요, 밀리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지식을 알려드리는 밀리터리 썰전 밀전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키워드로 보는 이 전투기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낭만의 시대입니다. 전투기 하면 최첨단이고 뭔가 이제 무인 항공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에서 갑자기 전투기와 낭만은 조금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낭만은 원래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엔 좀 낭만이 좀 있었어요. 아, 그럼요.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기 뭐 하늘의 기사다. 기사도 지키고 막 이런 거. 어. 또 적기를 격추시키면 예. 파일럿이 탈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적 파일럿이 탈출하면 동료기들이 파일럿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적 파일럿을 못 죽이게 주위를 빙빙 도는 그런 파일럿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쟁 초기입니다. 나중 가면 제일 먼저 파일럿부터 죽여요. 아니, 그렇지. 아니, 그 살아난 파일럿이 다시 적의 전투기를 보고 올 수 있는 거니까.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적 파일럿이 이제 자기 전투기가 추락하니까 네. 뭐 뚜껑 열고 탈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옆에서 쫓아가면서 보면서 빨리 탈출하라고. 뭐. 근데 이것도 전쟁 초기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떨어지는데 쫓아가서 또 쏴요. 그래서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모든 전쟁에서 낭만이란 있을 수도 아, 없어요. 그럼요.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의 목숨.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게 또 부각이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예. 진짜. 그리고 이때는 거의 공중전의 고개 비행이었어요.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서로 붙어서 도구 파이팅, 선회전을 하려고 하면 막 고개 비행을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저때 당시 저런 비행기가 고개 비행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저때 당시에 대부분 저런 비행기들은 금속재가 아니에요. 나무하고 캔버스로 만들어요. 내구성이 약한데 만약 저런 비행기가 급강하라도 해보세요. 날개 두 개 정도는 뜯겨나가요. 그래서 죽은 파일럿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런 자신의 비행기의 내구성 한계를 알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나이라는. 공중에서 적하고 맞붙었는데 꽁무니 빼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낭만이라는 게 붙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뭔가 되게 진짜 멋있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1차 대전은 하나의 싸움을 잘하는 애가 있으면 들어가서 막 휘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예. 그걸 못하죠. 현대 전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런 낭만의 시대는 지나는. 그때는 말 그대로 진짜 주먹 대 주먹으로 싸우는 느낌이다가 이제는 뭔가 전술이라는 게 생기고 작전이라는 게 생기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겠죠. 네. 근데 옛날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에서 이런 기사도 정신이 있었다는 게 참 낭만의 시대 이런 게 진짜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갔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항공기, 전투기의 기술적 한계.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문화 같은 게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속도도 느려요. 최대 200km 미만이니까 지나가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되게 커요. 서로 딱 보니까 너에게 나도 리스펙트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기관총도 뭐 한정 내지 두정, 그다음에 취약한 구조. 일단은 파일럿이 힘듭니다. 그걸로 막 이렇게 공비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도 없잖아요.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힘든 거를 서로 알기 때문에
약간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뭐 레이더 이런 것도 없고 단독에 대한 어떤 그런 1대1로 싸우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섭게. 내가 혼자 한 개의 비행기를 상대할 수도 있지만 여러 대의 비행기를 상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늘로 날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모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모험가의 이미지가 계속 강조가 되면서 그 중세 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더군다나 당시에 파일럿도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10대 후반에서. 그럼 뭐야? 피가 끓잖아. 그렇지. 적 4대가 있으면 내가 딱 하면서 오늘 내가 죽는다. 그래서 쫙 가는 거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겠다 이러면서. 가장 먼저 죽죠. 1차 대전 초반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영광스러운 전쟁이다라는 인식도 많았었고 물론 그게 뒤로 갈수록 없어지긴 했지만 예. 여전히 그런 낭만적인 환상이라는 게 공중전에서는 존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하늘을 나는 자부심이 공유되어 있었고 육지에서 하는 서로 피 튀기고 막 그런 더러운 진흙탕 같은 참호전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정정당당하게 딱 붙어가지고 깔끔한 뭔가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뭔가 그런 자부심을 공유를 했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 환경도 안 좋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군이지만 공정업계 신성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동료의식. 또 심지어 적인데 굉장히 잘해요. 네. 존경합니다. 동경해요 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또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중매체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1차 대전이 너무 참혹하고 비참하잖아요. 대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웅서사도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런 정정당당하게 싸우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파일럿, 에이스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이제 이야기하기 좋은 소재인 거죠. 이런 파일럿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낭만적이고 극적으로 묘사가 되게 됐고 국가에서도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파일럿들의 위대한 업적들을 국가의 자부심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결과론적으로 파일럿들은 낭만적인 전쟁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네. 대표적인 파일럿이 있었다고 한다면 붉은 남자. 붉은 남자. 만프레드 폰 리트호펜. 네. 그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1916년부터 18년 동안 예. 80대를 넘게 격추했어요. 그러니까 이 1차 대전 통틀어 1등입니다. 지금은 전투기가 다 색깔이 약간 하늘색 계통에다 회색 계통 잘 안 보이게 더 인지성. 네. 근데 이때는 안 그랬어요. 나야.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로 관우야 적토마 타고 그렇죠. 만프레드 리트호펜. 별명이 붉은 남자예요. 자기 아기가 있었습니다. 예. 포코 DR1이라고. 이거를 새빨갛게 칠해요. 그래서 딱 뜨면 다 보는 거죠. 헉! 붉은 남자 떴다. 공포잖아요. 그때. 도망가게 바꾸죠.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편대기가 전부 다 이제 새빨간 걸 다 칠합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면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봐도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빨간색인데요. 이 사람이 16년 11월에 영국군 에이스였고 상대 에이스하고 이게 아마 그 세계 타이틀 매치였어요. 거의 그런 거죠. 예, 세계 타이틀 매치였는데 여기서 이기면서 이제 명성을 얻죠. 그러고 나서 아라스 전투라는 데서 1917년에 이 사람이 나가는데 여기서 이 영국 전투기를 대량으로 격추시키면서 또 한 번 영웅으로 등극하는데 사실 이건 지형적으로 독일이 너무 유리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우잖아요. 네.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이 독일군 전투기들은 태양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시야 방해가 확실히 있었겠구나. 그렇게 했고요. 하지만 이 사람도 운이 다합니다. 1918년 4월에 전투 도중에 이제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게 되죠. 그렇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리트호펜의 사망 소식을 영국군이 듣고 예. 이 영국도 리트호펜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굉장히 성대한. 초반이었죠. 중. 예. 와, 진짜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는 진짜 많아요.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빨간색이 상징하는 게 또 크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나라에 또 에이스들은 없습니까? 미국 최초 에이스 에디 리켄베커라고. 리켄베커. 속도하고 연관인 사람. 빨라요? 왜? 카레이서 출신이었어요. 지원을 하게 돼서 파일럿으로 가는데 네. 1918년에 혼자서 독일 전투기 2대를 격추하고요. 그다음에 독일한테 뭐 이제 독가스 뭐 공격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 마스크 없이 적 진지에 폭격을 성공하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독가스가 살포되고 있는 중에서. 그렇죠. 와.
그래서 뭐 당시 미군 기록으로서는 이 사람이 26대가 최고 기록이에요. 미국에서만큼은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불리고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때도 참전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 추락 사고를 당하죠. 태평양에서 홀로 남겨졌는데 무려 24일간 생선하고 버터만 먹으면서 견딥니다. 엄청난 정신력의 소리잖아요. 네. 미군 파일럿들은 좀 이제 특이한 부분이 미군이 정식으로 참전하기 전에도 예. 자원에서 의용 파일럿이 프랑스군에 갔어요. 들어가서 싸웠던 미군 조종사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이제 라파에트 비행단이라고 하는데 어. 라파에트라는 인물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지만 미국의 독립전쟁에 들어와서 미국과 같이 싸웠거든요. 와, 그것도 신기해.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와 미국의 함께 뭔가를 기념할 수 있는 인물을 이름을 정해가지고 예. 미군 파일럿들이 프랑스군에서 싸웠을 때 라파에트 비행단이라고 이제 불린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사람들 동기는 정말 제각각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프랑스를 위해 싸운다기보다는 하늘을 하늘이 날고, 좋았어요. 예. 낭만이네. 그거야말로 정말 낭만이죠. 그때, 낭만이네. 그때 지원했던 파일럿들도 다 나이가 19, 20다 이래요. 네. 가장 이상적인 꿈을 꿀 때잖아요. 아니, 근데 그쵸. 가장 이상적인 꿈이고 하늘을 난다라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뭐 비행기 맨날 지금이야 타고 뭐 그렇지만 거의 뭐 우주선이 만들어져서 우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을 네. 때 얘기 네.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꿈의 실현을 위해서 자원해서 갔다라는 거. 그런 거를 적군이든 아군이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럿들끼리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비즈니스 한번 해봤어. 아, 이게 내가 이 인생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타는구나 이러잖아요. 아, 퍼스트에서 라면을 끓여주는 거, 아, 이거 확실히 다르구나. 아, 그럼.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누구냐면 또 게르만스키입니다. 네. 2차 대전의 독일군 최고 에이스 에리 하르트만. 제가 지금 정확한 대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350대 이상 격추합니다. 대신 이 에리 하르트만의 대부분의 전과가 독소전, 소련 전선에서 아직은 미숙했던 소련군 파일럿들하고 붙어서 이룩한 전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그럼요. 동등한 전력이 아니더라도 300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전쟁 후반기에 영국과 미국 전투기하고 붙어서 7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검증된 거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러 번 격추당해요. 한 번은 소련군 지역에 격추돼서 떨어져서요. 포로까지 됐어요. 야음에 소련군 가드를 때려 눕히고 도망칩니다. 거의 탈옥 수준으로. 네. 오. 완전히 그 대탈주 한번 하고 네. 영화 찍고 다시 돌아와요. 와.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났을 때 소련이 우리한테 넘겨줘야 될 포로 1순위가 에리 하르트만이었어요. 아, 그 정도. 예, 그래서 진짜 연합군이 넘겨줘요, 소련한테. 넘겨줘서 굉장히 모진 고문 받습니다. 꿋꿋이 참아내고 결국엔 본국으로 소환이 돼서 나중에 서독 공군에 들어가요. 서독 공군에 들어가서 대령까지 진급을 하면서 후학들 양성을 했던 회사예요. 아. 어떤 전투기였습니까? 이 전투기는? 메사시미트 109 탔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타는 메사시미트 109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독소전에서는 주로 저공에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원래 이 메사시미트 109가 고공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저공에서 하면서 처음엔 메사시미트 109가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발전형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 에리 하르트만이 실력을 발휘합니다. 이 메사시미트 109는 7.92mm 기관총 2정, 20mm 기관총 2정이었습니다. 기관포 2정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꾸냐? 7.92mm 기관총 2정에다가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 동축 있죠? 동축에 20mm 기관포 한 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선 파일럿들이 이거 화력이 약해지니까 싫다. 그치. 에리 하르트만 달랐습니다. 20mm 기관포 하나가 날아가니까 기체가 가벼워진 거예요. 기동이 훨씬 좋다. 난 이게 더 좋아. 그래서 얘를 타고 올라가서 신형을 타고 올라가서 엄청난 전과를 올려요. 그러니까 생각 끝과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항상 하는 말. 싶지 훌륭한 목숨은 연장을 탓하지 않아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문화입니다.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유대감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 재밌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 공군에서 이륙 신호가 있어요. 이륙 신호에서 이제 그걸 수신호 해주는 네. 그 이제 부사관이나 병사관인데 네. 거의 춤을 추다시피 하거든요. 공중작전 나가기 전에 파일럿이 긴장하잖아요. 네. 파일럿을 긴장을 풀어주면서 파일럿의 사기를 올려준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수신호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막 춤도 막 거의 막 그냥 별짓을 다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땅 할 때 깔끔하게 경납다. 그런데 이 수신호를 보고 미 해군이 비웃죠. 왜요? 공군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미 해군은 탑건 보셨잖아요. 가판 위에 포인트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딱 대기하고 있으면 이게 착 해요. 이거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착 하면 이게 쫙 나가는 거. 이렇게 이게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또 독특한 자기만의 또 우리가 왜 퍼포먼스. 야구 볼 때 주심이 스트라이크 아웃 포인트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려 없어, 이렇게? 근데 갔다 와서는 파일럿 한 맞겠죠. 너 일로 와봐 막. 마치 내가 신호를 줘야지만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거기도 마지막에 멋진 게 사출기로 쫙 나가면은 그 뒤에다 대고 또 경례를 딱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는 거죠.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예. 야,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되게 지금 긴장될 수 있고 딱 정적인 상태에서 보낼 것 같고 뭔가 그런데 그게 아닌 뭔가 그래도 저렇게 좀 즐겁게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것도 좋은 문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음식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피니 문화라고 해서 피니 플라이트, 마지막 비행할. 우리나라 공무원분들도 좀 하신다고 하는데 마지막 비행이 끝나면 동료들이 이제 물대포를 쏴준대요. 이거 보통 이제 F1에서 우승하면 카레이싱에서 우승하면 저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엄격함이 있는 군대인 거잖아요. 네. 그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 전우애를 키우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낭만이지 않나.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밀리터리 핫. 탐 크루즈 아니야? 누구지? 약간 탐 크루즈 지금 후덕하는데 관 크루즈. 설마 하는데. 아니 근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 뭐 하는 데야? 근데 저희 오늘 카페 갈 건데요? 카페요? 카페는 우리 동네도 있는데 여기가 핫플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카페를 여기까지 온단 말인가? 나 가볼게요. 뭐야? 건? 번제 건? 우와. 왜? 뭐가 있는데요? 직접 나갔다 하니까 너무 좋긴 한데. 우와! 우와, 총이 진짜 많네요. 이런 데가 있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장님. 네, 에어소프트건 마니아들을 즐길 수 있는 P1 카페 대표 박중원입니다. 네. 네. 여기가 좀 무기거래소가 아니라 여기가 카페가 맞는 거죠, 그죠? 커피숍 맞죠? 네. 여기 참 환아, 김환 짱이다 여기 진짜. 야, 너무 말도 안 나온다. 와, 진짜 김환장하겠네요. 진짜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이런 총은 뭐예요? 이것도 실제로 있는 총입니까? 아니면 이거 모형으로만 나오는 총이에요? 영화 조닉 4에서 보시면 봤어요. 예. 힙바이퍼라고 이제 가장 핫한 총입니다. 이게요? 네, 실총과 똑같이 만든 겁니다. 이 무게를 느껴봐야 돼요. 이 무게가 이 실제 총이랑 똑같은 무게인가? 무거워요? 근데 조금은 틀립니다. 근데 이게 옵션을 더해서 돈을 더 바르면 이제 스틸이 되는 거죠. 그거랑 그러면 무게가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600만 원이요? 네. 뭐 이 자체는 한 28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스틸 똑같이 이제 재질로 바꾸면 이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로. 연예인 DC 없나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야지. 연예인 씨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애를 다지고 뭐 그런 얘기한다. 그 다음에 해야지. 그걸 너무 빨리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이게 나무예요, 총들이. 이거 옛날 총들이잖아요? 근데 잠깐만, 여기 모형총인데 이것까지 굳이 또 나무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모든 총 중의 끝은 이제 나무입니다. 오드입니다. 그렇게 가요? 네. 쇠가 아니고? 쇠는 이제 메탈에서 스틸로 가느냐. 네. 그리고 바디는 플라스틱에서 오드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총들 중에 장인의 정신이 담겨있는 그런 총이군요. 국내에 딱 한 분 계시고 전 세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제가 모셔놓은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왔는데 네. 여기 총들은 또 이렇게 케이스 이쁘게 담겨있는 걸로 봐갖고 요게 보통 총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뭡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봤던 핏바이퍼에 비슷한 애들입니다. 이제 스피드 슈팅하기 위해서 만든 총이거든요. 스피드 슈팅. 이거 자, 장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요? 네. 멋있게 그냥 방학 잡고 하십시오. 네. 그렇죠.
자, 스토퍼 내리시고. 내리. 자, 잡은 상태에서 네. 자, 단발 광클. 자, 하나, 둘, 셋. 자. 우와. 손맛 좋겠는데? 좀 느리시네요. 예. 어휴, 손가락이 좀 느리시네요. 예. 처음 봤어요. 나도 이런 걸 처음 본 사람입니다.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멋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거 아닙니까? 터미네이터? 네, 맞습니다. 터미네이터 총 이거 터미네이터 총이네? 잠시만요. 고장을 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VAR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 VAR 없어. 나 딴 거 없어. 시킨 대로만 한 거야 나. 시킨 대로만 가 봤어. 나 이거 하고 나 들어놓고 나도 잠깐만 제 변호사랑 얘기하시죠. 변호사가 없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진짜 이게 궁금해. 그러면 제대로다, 진짜.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 안에서는 고글을 쓰셔야 됩니다. 네네네네. 자, 거의 실탄 사익도 똑같이, 저희는 똑같이 봅니다. 아까 보셨던 앰퍼입니다. 네. 네. 하나 너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지. 너무 하고 싶지. 우와. 쏜다고 저거를? 우리 연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사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지 뭐 난. 네. 다른가? 자, 어깨 연착하시고, 어깨 연착하고. 수익 손자 잡으시고, 네. 자, 어깨만 옆으로 돌리면 얼굴 되게 더 편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중간을 그냥 다 쏴버리십시오. 우와! 뭐야? 이거 기분 좋겠다. 뭔가 스트레스 해소 되겠는데? 그죠? 다 썼어요. 네. 자, 그 다음 AK 가시죠. 돈 담아. 자, 어디서 이 형 본 것 같아. 야. 오. 네.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네. 제가 한번 또 멋지게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얘는 잉그램. 쪽이네. 잉그램. 저런 거 진짜 한번 쏴보고 싶어요. 이렇게 조준하지 않고, 우리는 조준하는 총밖에 못 쏴봤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조준하지 않고 막 쏘는 거 있잖아요. 매트릭스 맞지 않습니까? 매트릭스. 맞죠. 한 번에 쭉 당기셔야 됩니다. 가방에 돈 담아. 돈 담아. 재밌겠다. 야, 진짜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와. 가라. 야. 저팔계 아니에요? 저건 저팔계가 쓰는 거잖아요. 입문을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최고다. 오늘 다 해봤네. 네. 여한이 없이 다 해보고 갑니다. 여한이 없어. 야,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 에어소프트 건이 이제 총이다 보니 전쟁 관련한 물품들은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뭐 마트에는 솔직히 진열이나 판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이 되고자 해서 뭐 장식과 뭐 샵앤샵 판매까지 국내 최초 에어소프트 건 카페입니다. 이런 공간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 가족, 여러 사람들 많이 모아서 같이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당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저의 밀당력이 또 한편으로는 또 점점 상승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두 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아, 그래요? 오늘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이 권정원 씨 다음 주에 나오십니다. 아, 그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어. 뭐 확정된 바 없구나. 근데 아마 안 오시면 그 다다음 주에 아까 그 총을 갖고 오실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오늘의 밀당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리고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